자, 이번 시간 이제 생활권 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생활권.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면을 그림에 있어서, 단지를 계획함에 있어서 커뮤니티라는 개념, 생활권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무언가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주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뭔가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본적으로 마을이라는 그런, 우리라는 그런 감각들, 의미를 심어주는 거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자, 그래서 생활권이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커뮤니티라는 것,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이나 이런 부분이 무엇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도시 커뮤니티 발생. 자, 도시 커뮤니티는 시민 생활의 편의와 경제성을 농촌 촌락의 행동 반경에 근거하여 강조하면서 도시의 공공이익에 합쳐지도록 일상생활권을 유도해야 한다.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시의 커뮤니티는 시민 생활에 필요한 편의성과 경제성을 농촌 촌락의 행동 반경에 근거해서, 농촌 촌락의 행동 반경이라는 건 뭐예요? 농촌이라는 마을이었죠. 그렇죠? 우리 취락이라는 마을이라는 그런 행동 반경, 어느 정도 마을, 그런 반경 속에서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껴야 된다. 그러니까 물력 규모나 이런 경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마을 단위가 될 것이고, 그 속에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편의성과 경제성이 부가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도시 공공이익에 합쳐지도록 일상생활권 유도해야 된다. 즉, 무언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공익성들을 강조하고 어떤 물리적 공간 속에서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만들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의 개념은 고대 아고라나 포럼, 그리스 아고라고 로마의 포럼이죠. 뭔가 토론의 장을부터 시작을 했고, 중세 도시국가에서 이제 도시 협동 정신에서 비롯됐다. 중세 도시국가. 중세에서는 이제 꼬민 운동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꼬민 운동 해가지고 커뮤니티 운동의 기본적인 어원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런 개념에서 시작됐다. 자, 중동의 도시에서는 바르자라는 시장을 중심으로 공공시설이 형성되고 있었다. 우리가 아고라와 포럼은 알겠지만, 이제 중동 쪽, 동아시아 쪽의 내용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죠. 근데 중동에서도 바르자라고 하는, 우리 모헨다르조 왕조 있었죠. 그쪽에서 커뮤니티를 잡아주는 것이 바르자다. 자, 잉카 문명에서도, 세계 4대 문명은 아니지만, 잉카도 충분히 도시가 발달했었죠. 그래서 잉카 문명에서도 도시 중심에는 광장이 있어서 생활의 중심이 됐다. 자, 광장 또한 잉카에 뭐가 있어요? 지구라트와 같은 무언가 신을 모시고자 하는 제사장 공간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영화 아포칼립스라는 영화가 있을 거예요. 아포칼리토. 그 영화에서 이제 제사장이 막 신에게 뭘 바치고 그 밑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있는 광장이 나오죠. 잉카 문명. 자, 미국과 같은 신생 국가에서는 신교도의 식민지는 교회와 공화당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센터가 건립된다. 자, 커뮤니티 센터라는 거죠. 기존까지는 광장이라고 하는 오픈 스페이스가 커뮤니티의 중심점이었다면, 그 미국에 넘어가면서 포교 활동, 뭔가 종교 활동을 하면서 어떤 물적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보면 거의 다 광장이었어요. 사람들이 오고 가고 지나가고 막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픈된 장소였지만, 일정 부분부터 이제 센터라는 공간, 물적 건축물이 들어오면서 그 속에 들어와서 커뮤니티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고대에는 이제 불특정 다수, 아무에게도 다 열린 공간이었다고 한다면, 미국에서 그런 교회의 등장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 그곳에 있는, 혹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혹은 그 마을에 다니는 사람들 해서 커뮤니티 공간의 구심점이 좀 바뀌었다는 거.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서 이제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구라고도 하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가는 교회만 가죠. 그런 느낌으로 그 커뮤니티 공간에 약간의 이제 변화가 좀 생겼다. 자, 한국 농촌 거주의 기초 단위는 몇 가호가 있는 뜸이라고 하는 마을 단위가 몇 개가 모여 동과 리를 구성한다. 그리고 동리의 적당한 곳에 당산나무가 있고 그 옆에 모정이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과거 마을에는 몇 가호가 붙은 그 집집에 한 서너 채 모여서 뜸이라고 하는 생활권을 만들었고, 그런 뜸이라는 것이 여러 개 뭉치면서 동과 리를 구성한다. 그래서 무슨 리 하잖아요. 그 읍면동에 막 해서 보시면 조그만 마을 가면 무슨 리 이렇게 다 끝나고, 그 마을 어귀에는 이제
당산나무, 뭔가 성황당나무라고 해서 막 천지신명께 제사 지내고 그 공간이 사람들의 커뮤니티 공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산나무라고 하는 그 마을에 나름의 뭔가 그런 중요한 기점을 하는 역할을 하는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 밑에 사람들이 모여서 뭐 담소를 나누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공간이 이제 커뮤니티 공간이었고 우리나라도 이제 생활권을 본다면 몇 집이 모이는 뜸이라는 공간이 있고 그런 뜸이 여러 개 모여서 마을을 만들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생활권의 개념 볼까요? 주택지를 몇 개의 생활구나 단위로 구분하여 또는 이들 단위를 조직화하여 새로운 시가지를 구성하는 계획 방법이다. 계속 분류하는 거죠. 레이어 잡고 레이어 잡고 레이어 잡고 그래서 몇 개의 생활권. 우리가 보면은 많이 가장 흔하게 알 수 있는 게 뭐 독시아디스의 인간 정주 단계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방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족 혹은 집, 주호군, 마을 쭉 커지는. 근데 그런 개념들은 우리가 예전부터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점점 작은 것들이 모여 큰 걸 만들고 큰 걸 모여 더 큰 걸 만드는. 그렇죠? 뭐 세상과 거의 같은 거니까. 생활 우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물리적 계획을 한다. 생활 우선 원칙이 뭐예요? 내가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이 있고 맨발을 신고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이 있을 거고 차려입고 나가는 곳이 있겠죠. 슬리퍼를 신고 나간다? 집 앞에 있는 슈퍼 갈 때 혹은 집 앞에 세탁소 갈 때 이런 데 슬리퍼 신고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운동화 신고 나간다고 뭐 옷을 갖춰 입고 나간다 하시면 조금 그래도 사람들이 모이는 번화가 같은 데가 될 것이고 제대로 갖춰 입고 나간다? 뭔가 뭐 종로든 명동이든 사람이 북적북적하는 곳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활 우선이라는 거죠. 생활권에 따라서 진행하는. 자, 계획의 목표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인간관계의 확립을 지원하고, 그렇죠? 기술적, 경제적으로 인간들의 관계, 뭔가 물리적 관계들을 확립할 수 있어야 되고, 시설을 통해 상호 친목하고, 가정생활을 보다 넓은 커뮤니티 생활을 접촉시키며 각자의 생활 내용을 풍부하게 만든다. 말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우리가 계획하는 목표, 생활권을 계획하는 목표는 지금 현재 시점에 있는 경제적, 기술적인 것을 활용해서 우리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사람들의 동질의식, 커뮤니티를 만든다는 개념이겠죠.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현대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보다 범위는 광범위해지는 거고 과거에 저층시가 지어 있다면 점점 고층이 된다면 그만큼 커뮤니티 물리적 공간은 커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생활의 내용을 바꿔줄 것이다. 자, 생활권의 목표. 동질성을 갖는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여 이웃과의 면식과 상호 간의 교류를 증대시키겠다. 자, 동질성. 우리 마을, 우리 동네, 우리 동이라는 우리라는 개념을 잡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이웃 간의 면식. 옆집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죠. 그 사람을 통해서 알아야 인사도 하고 교류도 한다는 거. 그런 개념이 될 거고요. 자, 위기에 따른 공공편의시설의 적정한 배치로 주민의 편리성을 도모시켜야 된다. 자, 위기에 따른 공공편의시설. 집 앞에 뭐 예를 들어 동사무소가 있는 거고 조금 나가면 구청이 있는 거고 더 나가면 시청이 있는 거죠. 그렇죠? 동사무소는 그 동사람들이 활용하는 사무소고 구청은 그 구민이 사용하는 거고 시청은 시민이 사용하겠죠. 그러면 그런 생활권에 따라서 들어오는 게 기본적 공공 편의시설이고 보행 중심이 단위 생활권을 형성하여 주민의 상호 접촉 등을 통한 지역 공동체의식을 향상시켜라. 자, 무엇을 만들래요? 보행자 동선을 통해서 만들래요. 왜냐하면 자동차 위주의 패턴, 통행 패턴이면 스쳐 지나가죠. 스쳐 지나가는데 인사하지 않죠. 그렇죠? 정말 친하지 않으면 지나가는데 빵빵. 이것도 그렇잖아요. 근데 걸어 다닌다 보면은 걸어가면서 인사 나눌 수 있고 사람이 커뮤니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휴먼 스케일이라고 하잖아요. 휴먼 스케일. 정말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에서 인식을 통해. 그래서 생활권은 보행 중심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교류를 만들어야 되고 주민들의 동질의식 탐양 및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시킨다. 동질의식. 우리 동네 사람이고, 내가 그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보다 자랑스러운 마을이 돼야 되고,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커뮤니티를 만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잘된 사례 같은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뭔가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 잘 하면은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 자부심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활권은 어떤 커뮤니티와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 생각해 보시고요. 자, 생활권의 계획 사례를 먼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영국에서는 생활권 어떻게 잡았을까? 1944년 내런던 계획, 즉 그레이트 랜덤 플랜에서 인구 10,000명이 한도이며
5천에서 1만 명이 적당하다라고 합니다. 인구 1만 명 이상 넘어가면 도시가 과밀화되고 거대화진다. 자, 인구 10,000명이 한도고 5천에서 1만 명이 적당하다. 자, 인구 10,000명이 한도래요. 한계의 성향을 지정했습니다. 자, 인구 성장이 한계 잡았죠. 왜? 산업혁명 이후에 런던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과밀화되고 사람이 많으면 도시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의 적정 한계선을 지정해서 이 인구 이상은 받지 말자는 거죠. 이런 개념은 하워드에서부터 나오죠. 하워드도 32,000명의 도시 규모를 지정해서 도시 문제 해결하고자 했다. 그래서 인구 한계 잡았고 단위로는 5,000인을 주고 디스트릭트로 제한했다. 그러니까 5,000명을 하나의 이제 마을의 공간으로. 1945년 맨체스터 계획에서는 인구 10,000명이 적정선이고 그 이하는 5,000인의 주구를 제외했다. 자, 맨체스터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영국 신도시 중에서도 이제 공업도시였죠. 공업도시로 만들어진 도시인데 인구 10,000명이 적정선이고 그 이하는 5,000명으로 생활권을 잡았다고 하네요. 자, 미국은 이제 콜롬비아 신도시를 활용해서 1963년에 만들어진 콜롬비아 신도시는 4개의 주거 단위로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 클러스터, 마을군이죠. 주거군. 몇 집 같이 모이는 주거군을 만들고 네이버후드, 근린 주거죠. 자, 근린.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즐기고 동지의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동네, 타운, 마을, 어귀. 그리고 빌리지를 만들었고요. 마을, 그리고 타운. 도시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빌리지는 이제 촌락이 될 거고, 타운 같은 경우, 우리가 기본 개념을 본다면, 타운하고 빌리지는 마을이고, 타운도 마을이죠. 두 개의 차이점을 보면, 타운에서는 이제 그런 거죠. 정기적인 시장이 열리는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는, 주기적인, 우리나라로 따지면 재래시장이 있는, 미국으로 따지면 대형마트와 같은 어떤 시설을 입지해서 사람들이 상시로 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 그러니까, 빌리지라 하는 곳은 뭔가 상업활동을 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이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좀 타운 정도 되면 이제 커다란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나라의 개념은 뭐 이제 지역 중심 해가지고 대형마트 정도 입지하는 물적 규모, 그런 걸 좀 타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린 주구는 30에서 50호 정도, 네이버후드는 30에서 50호 정도, 빌리지는 3,000에서 4,000호 정도를 만들어줄 것이고, 대개 대빌리지와 2개의 소빌리지로 타운을 구성했다. 그러니까 커다란 빌리지와 조그만 빌리지로 타운을 구성해서 하나의 신도시를 만든 거죠. 이런 개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본은 학교의 학급과 학생 수에 따라서 일정 비율을 부여하는 단지 인구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본은 학생들을 기준으로 많이 했다는 거죠. 학생들 기준으로. 그래서 이런 건 일본에 그런 것도 있어요. 뭔가 사회적인 부분이겠죠. 경제 사회적인 부분인데 전후 세대 때 전쟁에서 패하잖아요. 전쟁에서 패하면서 일본의 이제 국력 향상이다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베이비 붐처럼 새로운 아이들을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막 기업수로 늘어나고 뭔가 국력은 인구다 이런 개념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교육에 되게 신경을 쓰죠. 일본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마을을 만들 때도 그 학교의 학생 수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했던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아요. 일본의 약간 이런 학급하고 매치가 되는 것은 그런 사회적 개념도 좀 있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보행 반경과 소요 시간에 따라서 본다면 이제 반경 500m 정도를 잡아주고 소요 시간 5분 이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공간인 거죠. 5분 이내 걸어서 다닐 수 있고, 자, 100에서 200인퍼리터를 잡아줬으면 수용국은 10,000에서 12,000명 정도에 거주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만든자. 집단 주택지 규모 같은 경우 이제 3,000호 정도 거주를 했고, 가구당 4에서 5인 정도 들어오면서 수용인구는 3,000에서 12,000에서 15,000명 정도씩 거주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잡는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선 가구당 인구도 많죠. 그러니까 그 전후가 되면서 이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호수민수가 좀 나왔는데 일본의 집단 주택지 같은 경우 조금 알아두실 필요는 있는 게 되게 인구 밀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은 게
일본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주택의 형태를 보면 공동주택일 때 이런 식이죠. 이런 식.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런 식이죠. 한 집 한 집. 만약 평형을 따진다면 이렇게 되겠죠. 똑같은 평형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이게 100평이 왜 100평이다. 그냥 넓게 전면부 베이를 넓게 쓰지만 일본은 길게 뽑았죠. 길게 뽑아주는 것은 이제 뭐 나중에 계산 같은 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동일 면적의 인동 간격 등의 규제를 따지고 이것저것 고민했을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베이를 좁게 하는 거, 요 길을 좁게 하는 거, 한 집이.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 영화 같은 거 좀 보시면, 그 일본 집에는 복도가 상당히 많죠. 복도가 상당히 많은 게 좁은 땅에 많은 세대, 많은 집이 살게 하다 보니까 베이를 좀 길게 뽑아주는 일본 주거의 특성도 좀 알아볼 수 있었고요. 자, 생활권의 설정.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파트 지구 개발 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지금은 없어진 법이에요. 과거 법인데, 이런 걸 수립할 때 근린주거라 함은 당해 거주민의 주거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도보권 내에 설치되도록 구획될 일단의 범위다. 즉,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개발이 늦었잖아요. 그러면 해외 사례 많이 탐구해야죠. 해외에서 보면 다 보행권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보행권 안에 설치하도록 하고요. 반경 400m, 세수 1000에서 3000세대를 거주하도록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마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요. 한 1000세대 정도 거주하면 저밀도 한 5층 내외 아파트 단지고, 3000세대까지 거주하려면 15층 정도 세수로 들어온다면 맞을 거예요. 네, 요것이 이제 70년대 계획 기준이다 보니까 살짝 지금 현재는 안 맞는데, 기사시험에 대해서 본다면, 이게, 기사시험 문제가 지금 현재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내용들이 법에 있는데, 법이 70년대, 80년대 만들어진 법들이에요. 근데 그 법이 안 바뀌고 있어요. 안 바뀌고 있으니까 현행 법규에 따라서 문제가 출제되다 보니까, 과거 데이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 알아두시고, 자, 소주구는, 조그만 주구는 지구와 분구, 주구 전체는 주구 중심, 지구 중심, 분구 중심에 설치한다. 자, 우리 많이 개념 들어봤을 거예요. 근린, 주구, 근린, 분구, 근린, 지구라 하는 공간들. 그런 공간들이 무엇인지 또 보죠. 자, 우리는 생활권을 근린 생활권이라고 해서, 근린 생활권, 마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간이겠죠. 근린 생활권에 대해서 근린 주구와 근린 분구라는 공간으로 나눠볼 수 있다. 근린 분구란 건 뭐냐? 약 2000인 정도 거주하는 공간으로서 근린상점, 어린이 놀이터 등이 설치되고 국지도로 등에 의해서 다른 분구와 구별되는 공간이다. 근린상점, 집 앞에 있는 편의점 같은 거, 내 쓰레빠 신고 갈 수 있는 거, 어린이 놀이터, 마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거, 엄마가 밥 먹어라 소리치면 들을 수 있는 공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국지도로, 집 앞에 연결하는 도로라는 거예요. 집 앞에 연결하는 도로. 그래서 도로의 기능들은 다음 시간에 좀 더 한번 얘기할 거고요. 자, 중심까지의 최대 거리는 100에서 150m다. 자, 중심까지 최대 거리. 즉, 집에서 중심까지, 중심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을 거고, 상가가 있을 거예요. 100에서 150m. 편의점 갈 때 이 정도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이고, 엄마가 정말 아이들 찾으러 밥 먹어라라고 불러갈 때 쉽게 갈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자, 그럼 근린 주구는 뭐냐? 근린 분구가 3개에서 4개 정도 모이는데, 분구가 합쳐 죽을 만들어줘요. 분구가 합쳐 죽을 만들어주는데 약 5천에서 1만 명 정도 거주하도록 하고요. 초등학교와 근린상가를 설치한다. 초등학교와 근린상가. 자, 여긴 상점이죠. 어떤 거예요? 상점. 그냥 편의점 하나 있는 거. 편의점 하나 있는 거. 상가는 뭐예요? 우리 아파트 단지 내 상가라 부르죠. 상가는 뭐야? 상업시설이 모여있는 건물이죠. 상점은 상업시설이 한 점에 있는 거고, 그냥 점포 하나를 상점이라고 한다면, 상가는 뭐예요? 상업시설이 모여있잖아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 있는 거, 아파트 내에 있는 거 상가라고 부른다면, 상가. 그럼 거기 보면 편의점도 있고요, 뭐 과일 가게도 있고, 세탁소도 있고, PC방도 있고, 만화방도 있고 등등 다 있죠. 그래서 상점과 상가의 구분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초등학교와 근린 상가가 들어오고, 보조간선도로 또는 집산도로에 의해 다른 주구가 구분된다. 자,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또는 집산도로를 통해서 다른 주구
혹은 다른 분구와 구분을 해줘야 되고, 중심까지의 거리는 약 300에서 400m다. 300에서 400m라는 건 뭐예요? 보행권이죠. 보행권.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 그래서 이와 같은 그림이 형성이 되겠죠. 자, 분구 중심이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100에서 150m. 하나의 분구를 형성하고, 그렇죠? 이렇게 분구를 모여 주구를 형성하는 생활권의 전반적인 공간 구조죠. 그러면 분구라고 하는 것은 주구보다 작겠죠. 그리고 분구보다 작은 게 인보구라는 게 있죠. 인보구. 우리가 생활권 인보구, 근린분구, 근린주구로 쪼개져요. 근린생활권은 인보구, 근린분구, 근린주구인데 인보구가 4개 모여서 분구를 만들었고, 그럼 분구가 모여 누굴 만든다? 근린주구를 만들겠죠. 기본적인 생활권들 이렇게 알아놓으시고요. 인보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생활 편의시설들이 설치가 안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도시계획에서는 딱히 많이 다루진 않는데 분구보다 작은 규모가 인보구다. 자, 그럼 이제 생활권의 구성, 인보구가 뭔지 한번 보죠. 인보구를 하는 것은 계획인구자 200에서 800명 정도 거주하는, 200에서 800명 정도 거주하는 약 5천에서 2만 제곱미터의 공간으로서 5천에서 2만 제곱미터 상당히 조그만 공간이죠. 근린 생활권의 최소 단위가 되겠다. 5천에서 2만 5천 제곱미터. 생활권의 최소 단위이며 가까운 친분 관계를 유지한다. 무슨 말이에요? 바로 옆집, 윗집, 뒷집, 근처 집이죠. 하나의 골목을 활용해서 같은. 그러니까 골목길에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기 위해서 골목을 나가잖아요. 그럼 그 골목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출근하는 길에도 만나고, 퇴근하는 길에도 만나고, 편의점을 가는 길에도 만나고. 그래서 어떤 그런 골목길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요. 반경은 약 이제 100km 정도로, 100m 정도로 본다. 자, 그럼 인보구보다 약간 큰 근린분구. 계획인구자 2,000에서 3,000명 정도 거주하는 약 15만에서 25만 정도의 공간으로서 집산도로 또는 보행자도로와 경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인보구 한 4개 정도 모여서 형성할 것이고요. 약 15만에서 25만 정도의 면적을 잡고 있다. 그래서 근린분구 중심과 최대 반경 100에서 150m로 설정하고 위치와 가동인 활동 반경을 설정해요. 어린이 놀이터, 유아원, 휴게소 등이 중심이 된다. 그래서 마을 근처의 공간이 들어오면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뛰놀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주민들 간의 면식이 가능하고, 즉 150m 반경이니까 어린이 놀이터를 기준으로 본다면 어쨌든 하나의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면 저쪽에 살고 있는 아이 엄마와 이쪽에 살고 있는 아이 엄마가 같이 만나서 주민들의 만남이 가능하다는 거죠. 유치원과 놀이터, 노인정들이 또 있잖아요. 노인정도 보면 그 동네 사람들이 들어와서 모이게 되는 그런 개념. 주민생활 편의시설 배치하고 어린이 놀이터와 작업장 등을 공유하며 국지도로 등으로 분구와 구별할 수 있다. 반경은 약 200m 내외로 본다. 자, 근린주구라는 것은 약 5천에서 1만 명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30만에서 50만 제곱미터 정도까지를 근린주구라 본다. 그래서 근린주구 중심과 간선도로와 녹지에 의해서 다른 주구와 경계를 이루며 근린주구와 중심까지는 약 300에서 400m, 즉 도보권이죠. 도보권으로 설정되고 초등학생의 도보권 통합 범위에 두어 초등학교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상업시설의 중심이 된다. 기본적으로 초등학교와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우리는 공간을 형성한다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기본적인 개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보구보다는 근린분구가 큰 거고 근린분구보다는 근린주구가 크겠죠. 생활권 위기에 따라서 공간이 나옵니다. 주민 간의 동질성을 강조시킬 수 있고요. 공공성을 띈 생활여건시설이 들어오고 초등학교 및 근린상가를 포함하고 있는 공간구조고요. 간선가로, 녹지 등에 의해서 다른 공간과 구별되고 지역 구별을 위해서 약 500m 반경으로 공간을 설계하는 것이 근린분구가 된다. 자, 마지막에 근린지구입니다. 근린지구는 계획인구 약 1만에서 2만 명 정도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2개에서 3개의 근린주구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근린 지구가 여러 개 모여 근린 지구를 또 형성하겠죠. 근린 지구 중심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도보권 근린공원, 중심상가 등이 기본적인 중심 시설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생활권이라고 하는, 이거보다 더 넘어가서 이제 소생활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는 근린생활권이었고, 소생활권에는 이제 지구라 불리는 행정동을 기준으로 하는 공간이 나온다. 그래서 뭐 무슨 전농동, 청량리동 등등등 행정단위권이고, 인구 규모 2에서 3만 명이다. 2에서 3만 명의 인구 규모래요. 지금 행정동이죠. 우리나라 그 인구 기준을 봤을 때 읍면동이 최소의 도시의 기준으로 봅니다. 읍면동을 최소의 도시 기준으로. 그러면 행정동, 읍면동, 동의 기준이 약 인구 2만이에요. 인구 2만이라는 건 뭐예요? 동이라고 하는 동사무소라는 시설이 있죠. 거주민 중심의, 커뮤니티 중심의 시설들. 2만 명을 활용해서 시설을 배치한다는 거고요. 이런 2만 명의 지역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군이 형성된다. 학군. 학군이 뭐예요? 학교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군집해 있다는 거죠. 여러 개의 초등학교가 있어서, 여러 개의 중학교가 있어서 뭔가 권역을 형성하는. 무슨 우리 강북학권, 이렇게 서울 8학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의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거고, 전통적 시장의 권역이다. 즉 하나의 시장, 재래시장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본다면 막 여기에서 모인단 말이죠. 시장이 그 기준이 될 거고, 소도시의 도심적 기능의 시설을 배치하고 지역적, 인위적 제약성을 갖고 있으며 보행권과 거의 일치하는 공간에 약 20에서 30헥타를 볼 수 있다. 중생활권이라는 것은 2개에서 4개의 소생활권을 뭉쳐서 형성하고 10만 정도의 인구 규모가 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군을 활성을 한다. 지역 커뮤니티를 만들어주고 시설 배치 기준에 대한 고려가 구분되며 산세, 하천 등의 자연적 환경을 토대로 공간을 만든다. 대생활권은 구단이다. 구단위. 동대문구, 무슨 구 하죠. 그래서 인구 20에서 30만이죠. 20에서 30만. 구와 어떤 시군구죠. 시군구. 도시적인 구였고 비도시 지방에서는 시군구니까 20에서 30만 중소도시의 규모가 될 것이고 11리 또는 부도심의 성격을 갖고 있다. 우리 기본적으로 구청이 있는 곳들 생각해 보시면 부도심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철도, 도로 등의 인문적 환경이 활용하고 1일 생활권의 지역이며 하루 안에 왔다 갔다 공간할 수 있는 지역이며 차량 이용을 하고 그 공간적 범위는 크게 제한받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구청 갈 때 보통 버스를 많이 이동하겠죠. 집 앞에 있는 경우는 아니니까. 그래서 생활권의 규모가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아까 봤던 인보구가 나오고 근린분구, 근린주구, 지역.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생활권이 커지게 되는 공간적 위계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활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생활권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들, 물리적 공간들을 얼마큼 근접하게끔 배치를 해주는가. 우리 균등한 분포와 배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공공성과 편의성에 입각해서 시설의 균등 배치 혹은 분산 배치라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내가 정말 필요한 시설들, 내가 스레빠 신고 갈 수 있는 시설들은 집 앞에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갖춰서 나갈 시설들, 구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멀리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 인구 규모와 물리적 환경 등을 적정하게 고려해서 생활권의 권역을 잡는 것이 기본적인 생활권 계획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아니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활권들은 우리 과거 이제 도시계획론 쪽에서도 페리의 근린주구라든지 그런 이론을 통해서 생활권을 한번 얘기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근린생활권은 인보구, 근린분구, 근린주구, 근린지구라는 생활권으로 공간을 나눠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